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3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나로호가 결국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쏘아올린 나로호가 과학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일단 축하할 일입니다. 5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마당에 최종 실패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는 결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침소봉대도 경계할 일입니다. 이 우주 로켓의 핵심 기술력은 1단 추진체죠. 하지만 이 기술은 러시아의 것이었고 우리에게 이전되지도 않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러시아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발사체 실험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뻔합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로켓을 만들 수 있는지, 발사에 성공할 수 있는지 바로 이것이겠죠. 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나로호 발사 성공은 잠시 동안의 우주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가 진보 성향 네티즌들이 모이는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90번 넘게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겨레가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서 사용된 김 씨의 아이디 11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들 아이디로 모두 91건의 게시글이 작성이 됐고 다른 사람이 쓴 228개의 글에 244회에 걸쳐서 찬반 표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김 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주로 이 주요 정치 사회 쟁점을 다루면서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야당 및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언론사도 이렇게 쉽게 찾아내는 판인데 경찰은 그동안 도대체 뭐하고 있었답니까? 새누리당 이양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오늘 회담을 갖고 2월 임시국회 개회의 최대 걸림돌인 쌍용차 문제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양당은 현재 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2+3 협의체의 노측에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 노측에 금속노조와 함께 기업노조 쌍용차 지부도 함께 참여시켜야 6자 협의체로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 싸움을 하기에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박문진 이사들이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들은 어제 오전에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같이 결의를 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한 이사는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본인과 박문진의 명예가 이미 크게 실추됐다. 게다가 소명 요구마저 무시한 것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사진의 판단을 본인에게 전달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재우 이사장은 지난 15일에 당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린 뒤에 소명을 해달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23, 24일 열린 두 차례의 이사회에 불참을 했고요. 이에 이사진이 30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출석을 해서 해당 내용을 소명할 것을 재차 요구를 했지만 김재우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29일에 5박 6일 일정으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표절 판정이 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배째라로 나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23명의 희생자가 나온 쌍용차만이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삶을 끊고 있습니다. 해고에 괴로워하다가 또는 이 회사 측의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가압류에 힘들어하다가 목숨을 끊고 있는 건데요. 결코 개인사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왜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지 그 연유를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 와락센터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정혜신 박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그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 자살 소식이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분이 아닌데. 네. 근데 좀 거칠게 한번 좀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해고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난을 겪고 있고 또 가압류 때문에 생계난을 겪고 있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직접적인 이유일까? 사실은 좀 가장 그 근본적인 궁금증이 여기에 있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쌍용차의 경우,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경우하고 또 좀 다른 경우하고 또 이유가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네.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죠. 해고됐다고 다 죽냐. 그런 얘기에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상처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그래도 23명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 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 일단 해고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물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도 사는 사람 많으니까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일단 두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요. 예전에 진압 때 옥새 파업 때 그때 진압이 아주 살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이미 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다 붕괴된 그런 경험들을 그런 내상들을 가지고 있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사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바닥까지 간 거니까 그 진압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뭐 진짜보다 못하고 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구나. 그런 진압 당시에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한 거죠. 바닥까지 갔던 경험들. 일종의 자존감을 박탈당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완전히 다 뭉개진. 그런 경험을 한번 사람이 하고 나면요. 네. 그 이후에 살아가다가 사소한 자극이 와도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거나 아이가 용돈을 안 준다고 나한테 그러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사소한 자극이 와도 그렇지 나는 사람도 아니지 살 필요가 없는 인간이지 무가치한 존재지 이런 느낌들로 아주 빠르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삶의 끈을 쉽게 놓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정서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자살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사람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일시적으로 막 진압을 당하면서 겪었던 트라우마도 끔찍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트라우마 때 1차 트라우마, 2차 트라우마 정신의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1차 트라우마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압 당시에 있었던 트라우마고요. 2차 트라우마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구속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가정에 돌아오거나, 자기 이웃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에서 받는 것이 우리가 2차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다 끝나고 죽다 살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너 빨갱이다. 이웃들이 그러고 처가 식구들이 그러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족 모임에 못 나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2차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1차 트라우마 때는 그래도 살아 버티는데 2차 트라우마에서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회적인 낙인이에요. 해고 노동자들한테.
예, 이른바 이제 빨갱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자꾸 싸우냐, 뭐 맨날 왜 투쟁만 하냐, 예,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절박해서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던지는 말들이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겹쳐지면서 죽음들이 그동안 많이 이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지금 최근에 돌아가시는 다른 공장의 이제 노동자들, 세상의 노동자들 보면 해고 노동자들 보면 양쪽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적인 아주 모멸감들을 반복적으로 용역이나 경찰과 대치 중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접하는 문제라든지 극심한 생활고라든지 주위의 이런 아주 냉담한 시선이라든지 사회에서 이웃이 보내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죠.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학 과정에서 자존감은 박탈당했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싸웠던 그 정당성일 텐데 이것조차 이제 부정당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존재 기반 자체를 자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쌍용차의 비극을 이야기를 하고 사회가 품어야 된다 그러고 또 지원 성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 혼자가 아니라 또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좀 치유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있죠. 지금 이제 그 해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쌍용차 와락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접하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도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사실은 와락에 전국에서 옵니다. 해고 노동자들 다른 회사 다른 작업장에서도요. 근데 이게 지금 손이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지금 와락에서는요. 그러니까 와락에 오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해고 노동자들 지방에 계신 분들 한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기아자동차 지금 그렇고 현대 울산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쪽으로도 와락의 치유단을 만들어서 파견을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단을 파견하게 될 거고 같이 살아야죠. 자, 이거는 이제 제3자의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진중공업 노동자 한 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 손배 가압류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버스가 갔고 또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물론 그 불안전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타결점을 찾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쌍용차하고는 일정하게 그래도 전개 양상이 좀 미묘하게 조금은 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대선 그 선거 전에 저 TV 찬스연설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그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정서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그 다른 한신에도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해고 노동자들의 내면을 보면 저는 이미 임계점을 다 넘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 대선 전에. 그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이게 바닥까지 가고 이미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대선 대선 얘기 지금 할 건 없지만 임계점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 그냥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뭐 이러고 조금 희망을 약간 연장하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좋은데 그건 뭐 그냥 말씀하신 대로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임계점을 넘었다. 지금 사망자들이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분이 해고가 됐고 그래서 3년간 그 힘들게 하다가 힘들게 이제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다가요. 그리고 지금 해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오랫동안 이제 투쟁을 하면서 전국을 떠돌고 뭐 회사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이러고 오랜 기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그 가족보다도 더 밀접하게 같이 지내잖아요. 해고 노동자들이. 그렇죠. 예, 거의 뭐 노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천막에서 자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피폐해진 상태거든요. 스트레스가 무척 많고 아주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여유를 누구라도 먼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래 가다 보면요. 이 안에서 힘든 일들이 또 아주 많이 생겨요, 일상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서로 주고받게 되는 상처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 사이에서요? 예, 동지들 사이에서도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감정적인 폭발이나 마찰이나 이런 것들 갈등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디나 지금 투쟁 현장 보면 어디나 지금 그렇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속에 이게 외부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너무 힘이 든데 동지들하고도 이렇게 힘들다. 내가 갈 곳은 없다. 내가 쉴 곳은 없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측면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투쟁을 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이 상황도 지금 치유의 중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편안할 수 있게,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서로가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처지에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면 서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많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미묘해서 우리가 왜 가족끼리 제일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가족만큼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거 같은 원리인 거죠. 사람이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줄 확률도 대단히 많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일터에서 내지 사회에서 이제 힘들 때 결국 또 위안이 되고 힘을 주는 존재가 이제 보통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동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심리적으로 이렇게 기댈 때가 거의 없죠. 가족들이 많이 힘들죠. 쌍용차, 와락을 만들 때도 그 가족들 아이들, 부인들 아이들 보듬기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와락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남편이 해고당하고. 그런데 자꾸 투쟁한다 그러죠.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런 사이에 이제 아이들은 어리거나, 그리고 또 청소년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제 엄마 혼자서 이 아이들을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남편한테 자꾸 요구하게 되고, 남편은 그걸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가정 내 갈등도 이게 상당히 이렇게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너무 힘들고 그 과정 중에 엄마 아빠 그런 팽팽한 과정 중에 아이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기댈 곳을 한 군데라도 만들어놔야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등 뒤에 그냥 한 뼘짜리만 되는 벽이 있어도 거기에 조금 기댈 수 있는데 사람이 360도 벽으로 둘러싸여서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가족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벽이 돼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치유해야 되고 그렇죠. 광주에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제 그 광주 문제 때문에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들었던 이야기가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 왜냐하면 그날의 악몽을 잊기 위해서 술을 드신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정 불화가 다시 싹트고 그래서 또 이제 가족들은 또 그걸 또 못 견뎌야 하고 이러다가 또 뭔가 그 불화가 생기고 깨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노동자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똑같죠. 그렇죠. 처음에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처음에 이제 술을 마시든 굉장히 폭력적이 되든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려니 초기에는 비교적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견뎌주죠. 근데 그게
시간이 자꾸 흐르면 사람이 잊게 되거든요. 옆에 사람은. 그렇죠. 예, 본인은 그 트라우마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때를 맴돌고 있으면서 나오는 행동이나 이런 정서적인 반응인데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예. 이 사람이 성격이 문제다. 예, 그 트라우마하고 지금 행동을 그 사람의 행동을 연결시킬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정서적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예,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죠. 쌍용차 해고자들 중에서도 예, 이혼을 했거나 지금 별거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옛말에 3년 간병에 효자 효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원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노동자 한 분 한 분도 참 걱정이 되지만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이것이 결국은 또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뭐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까지의 문제가 있고 그 이후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의 문제가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좀 이렇게 나눠 본다면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뭐 경찰에 대한 불안, 아빠가 투쟁 현장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뭐 그걸 아빠가 짓밟히거나 이런 걸 보거나 아빠가 당하는 걸 접한 아이들 그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경찰에 대한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아, 예. 그게 여전히 진행 중인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인 아이들도 보면 그 용역놀이 경찰과 용역을 나눠서 아이들끼리 용역 노동자 잡아라 뭐 그러면서 그래요? 뭐 그런 놀이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그런 이제 경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 심리적인 이슈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부모가 너무 긴장돼 있고 부모가 너무 불안한 상태니까 아이들이 애어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조숙하고요. 예. 예, 울지도 않고 동생 잘 챙기고. 예, 그래서 말하게도 처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원활동가들이 오면 아 여기 애들은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의젓하다, 동생 잘 본다,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일종의 증상인 거죠. 아이가 아이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하고 부모도 돌보려고 하고 부모도 위로하려고 하고 굉장히 의젓하게 지내는 초등학교까지는 그런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니까 사람이 그렇게만 아이들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떤 순간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아주 부적절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뉴스를 통해서 그 꼬마애가 나무에 올라가서 자살놀이를 했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진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땅에서 해고 노동자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때 6살짜리 아이였는데 그렇죠. 걔는 부모들이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지금 해고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보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마들도 아빠들도 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의 일상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죽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요즘엔 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송전탑 그림을 그려요. 그래요? 송전탑 그리고 여기 누구 삼촌 우리 아빠, 그리고 도시락 도르래로 올라가는 그림 같은 거. 그림 그려라 그러면 그런 그림들을 그리죠. 어른들의 현안이 아이들한테도 심리적인 현안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이런 죄의식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이들의 특징이죠. 내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엄마가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부모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도 내가 엄마를 속을 너무 썩여서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또 나하고 아주 밀접한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예, 그런 식의 심리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인데 예. 또 부모가 잘 못 지내는 것이 이제 자기 탓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들 아이들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 아이들이 위축되고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강박적으로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해고 노동자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또래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 엄마들이 초반 많이들 걱정하는데 네. 얘네들은 경찰을 보면 예. 경찰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일반 아이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고 뭐 경찰 아저씨 뭐 이렇게 다른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네. 얘네들은 그게 이해할 수 없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돌출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선생님한테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상하게 취급을 받거나 선생님한테 그것 때문에 혼나거나 예,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아하. 예, 그래서 예,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해고 노동자 이 지역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지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제 뭐 그 파업하고 그런 건 나쁜 거고 뭐 이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네. 예, 그럴 때 해고자의 아이가 있고 공장에 들어가서 아직도 남아 있는 예, 그런 노동자의 그렇죠. 아이가 있고 그렇죠. 같은 교실에서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접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많죠. 네. 예. 청소년, 그러니까 저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또 다른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닌다든지 이런 어린 아이들 말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자기 뭐 나 때문이다, 뭐 불안하다, 네. 뭐 위축이나 뭐 막 이렇게 나타난다면 청소년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죠. 표출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하고 심각하게 예 이제 갈등을 빚고. 예 싸우기 시작하고 부모한테 거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출을 하거나 네. 그래서 그러다가 소년원에 가거나 뭐 그런 일로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하거나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때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죠. 예, 이게 결국 또 해고 노동자한테 다시 엄청난 정신적 상처로 다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내 아빠로서 이게 아무리 무가치하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그런 일이 뻥 터지면 네. 엄마는 이제 아빠한테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들어와라 어쩌라. 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미 어떻게 숨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청소년기 아이하고 다시 소통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렵죠. 예, 정성을 무시하게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인데 그게 이제 너무 이미 간극이 너무 벌어진 경우가 아빠로서 부모로서의 무력감 이럴 때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맞아도 내가 모욕을 당해도 그거는 견디는데 예, 아이한테 모욕을 당하거나 아이한테 부모로서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아이한테 듣는 비난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고 그 부모로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죠. 예, 결국 쉽지 않습니다. 악순환 구조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끊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죠. 근데 좀 여쭤보기 좀 뭐하지만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그 유가족들 그들이 그 겪을 정신적 상처도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떤 현상들이 주로 나타납니까? 유가족들이요? 예. 네, 뭐 둘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까지 이제 해고 이후에 그냥 나름대로 사는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는 힘든 줄 몰랐다. 그런 그러니까 뭐 식구들, 저 원래 가족들이요. 해고 노동자의 형제들, 부모님들,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해고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 가압류라는 게 뭔지 그때부터 실감을 하기 시작하거나, 네. 예, 얘가 뭐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알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예. 예, 그러면서 그 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남편 힘든 줄 알지만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료들, 해고 노동자들, 이렇게 주위 동료들 만나서 얘기 듣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씩 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네. 같이 연대하고,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또 한 부류는,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해고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래요? 조문을 갔다가, 예, 다 보기 싫다. 당신들 다 보기 싫다. 네. 결국은 뭐 이러든 저러든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서 다 싫다. 그리고 이제 다 담을 쌓고, 예, 아이들 데리고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네.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다 싫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고통, 이런 비극과 심리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단절을 하거나, 네. 예, 분명한 현실인데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예후가 훨씬 더 안 좋죠. 그래요. 그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들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어서, 그럴 때 제일 힘들죠. 네,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죠. 예, 제가 뭐 접한 거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가족의 경우에는 자살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이런 보도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이 남편을, 그다음에 아버지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몰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자책으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또 죄의식도 갖게 된다는 그 이야기도 좀 접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네. 이제 그 아까 가족보다 더 가까이 수년 동안을 같이 투쟁을 해왔던 예. 해고 노동자들, 한 명이 죽으면요, 예. 그 전체가 다 죄의식을 가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죽으면요, 가까운 순서대로 죄의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순서라는 게 이제 보통은 가족이죠. 네. 예,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내가 조금만 그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 구조를 요청하는 거였는데 네. 날 그냥 투명스럽게 이렇게 하고 갔다. 뭐 이러면서 죄의식이 말도 못하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해고 노동자들 보면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죄의식뿐만이 아니라 예. 해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죄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울산의 한 분은 네. 한진에서 최근에 자살을 했던 그 노동자에 대한 죄의식 뭐 이런 것과도 상당히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반드시 있죠. 연예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살을 하면 베르테르 효과인가요? 해가지고 뭐 팬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자살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비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요.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네. 지금 지난 겨울부터 해가지고 너무 지금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도 일종하게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그 말씀을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네. 지금 이 겨울에 이런 자살이 계속 나타나는 게 바로 원인이 거기에도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그 자살에 지금 연이은 자살에 다른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다른 이유들이 지금 너무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죽는다? 지금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예, 이미 임계점을 넘은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죽을까 말까 하면서 이제 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선택해서 지금 견디는, 지탱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 영향을 받아서 죽는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닌 거죠.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사람이 이미 너무 많은 자체적으로 그런 상황이지요. 예. 자, 해법의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사회 경제적인 문제 차원에서 이게 그 해법을 그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고 노동자들 옆에. 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투쟁 중인 여러 사업장의 해고 노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몇 차례씩 생각을 저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예, 아주 심각하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 주위에 지금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일단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정말 죽을 마음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 요즘에 혹시 하냐? 그걸 대놓고 물어보는 게 더 좋습니까? 진지하게요. 네, 네. 그런 마음을 막 품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죽는 것은요, 결국 이런 고통을 아무도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 고통은 누구도 같이 공유할 수 없고, 이거는 결국 나밖에는 모르는 거다라는 확인들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도 보내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살고 싶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번번이 꺾이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결국은 이건 아무도 몰라. 이 고통은 결국 나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결론을 가지고 끈을 놓는 것이죠. 삶의 끈을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나 정말 걱정되는데 당신도 이런 생각해? 이런 생각한 적 있어? 정말 이런 마음도 들어? 물어봐주면 이 사람은 뭐 내 마음 좀 안 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누군가와 누구 딱 한 사람만이라도 내 이런 심정을 알아주면 사람은 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그 원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분들이 아까 제가 360도 적으로 둘러싸였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지금 연대를 해주는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예. 가족들도 지금은 다 힘들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동지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건강한 시민들이 그러니까 덜 힘든 시민들이 와서 당신도 고통 내가 알고 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조금이라도 머물렀다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버티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최소한의 힘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이런 확인. 그런 것 때문에 연대하는 시민들 때문에 저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생명이 많이 구해졌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이 고립감, 무력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연대의 손길밖에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사회적 연대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도 그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더라도 자신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작은 손길이나마 내밀어준다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잃을 이유도 없고 고립감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연대, 당위이면서도 너무나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